이어서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까지,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까지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교시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을 좀 드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다 진행을 하시기로 이제 말씀을 제가 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중간고사나 아니면 기말고사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수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에 관한 부분들도 놓칠 수는 없어서 이제 나머지 출석과 시험에 관한 부분을 뺀 나머지 어떤 평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제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팀을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학습하시고 공동으로 레포트 한 장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포트는 최소한 4장에서 5장 정도, A4 용지 4장에서 5장 정도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주시면 좋겠고요. 레포트 제출은 이렇게 이 메일 주소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레포트 제출 기한은 13주차, 12월 2일 24시 이전까지 팀별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팀을 구성을 하는 건 현재 학생분들이 약 40분이 좀 넘으시기 때문에 4분에서 5분씩 해서 약 11개 팀을 좀 구성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좀 팀을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팀장을 좀 선정을 하셔서 각 팀장들께서 이제 좀 학생 대표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수업 진행하는 부분들 서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팀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학생 대표님이 좀 정해주시든지 아니면 정해진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이거 일방적으로 랜덤하게 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여러 선생님들께, 학생 여러분들께서 논의하셔서 팀을 좀 구성을 하시고 팀별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여러분들 교재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개인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사회복지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보다는 실제 전달 체계,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 체계상에서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는 실전적인 부분들을 좀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또 바로 현장에서 좀 자세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분야에 대해서 좀 과제 구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팀은 제5장 급여와 전달 체계, 2팀은 6장, 3팀은 7장 이런 식으로 교재를 좀 한번 공부를 쭉 다 하시고 그 교재에서 공부한 내용과 교재에는 좀 빠졌지만 이 해당되는 정책 분야에서 이것은 좀 꼭 좀 알아야 되겠다. 아니면 최신 정책들이 바뀐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첨삭을 하셔서 레포트로 4장에서 5장 정도 5매로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팀 구성은 좀 자율적으로 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과대 선생님이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사이버 캠퍼스 상에서 랜덤하게 정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한번 과대 선생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카톡으로도 한번 과대 선생님하고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레포트 제출은 기한을 좀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안 지켜주시면 제가 평가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과목들과도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저도 또 굉장히 바빠질 수 있어서 레포트 제출 기한은 좀 꼭 엄수해 주셔서 12월 2일 24시까지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레포트를 평가하고 그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나머지 20점에 대한 수업 태도나 기타 부분에서의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공지로 말씀드리니까요. 메모하셨다가 잘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아까 영국과 미국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흐름들, 방향들, 그 다음에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의 개념들을 좀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5번째가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 개념, 국가로서는 이제 3번째인데요. 영국과
미국, 그 다음에 같은 서구 유럽인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은 사회정책, 영국과 비슷한 사회정책의 개념들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또 비슷한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노동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하나로 처음에 출발을 했고요. 또 이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비스마르크 수상이 이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왔죠. 노동자를 위한 보험들, 사회보험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을 펴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말씀드린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정책의 한 방법으로 또 경제정책의 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오고 뿌리 내려서 발전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공공부조와 또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을 위주로 한 것보다는 노동자와 그 가족 중심이었다. 그리고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정책을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생각해오고 발전시켜왔다라고 이렇게 그 특징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0세기 중반 이후에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도 포함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으로 20세기 이후에 점점 활달되어 왔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대전의 패전국이죠. 독일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쟁 후에 전쟁의 폐허 위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도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지금의 독일이라는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들이 노동자 중심에서 우리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어떤 개념을 확장되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서 확대되고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80년대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3대 보험을 입법을 하게 되었죠. 즉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 폐질연금 등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 역사적으로 발달을 해왔고요. 1970년대에 이제 바그너나 슈물러 등의 이제 사회학자들이 사회복지 정책의 학회에서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지금의 어떤 이런 노동자 정책들이 공공의 어떤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일의 학자들도 다양한 어떤 의견들의 어떤 사회복지 자국의 복지 정책의 흐름들을 설명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 보르트라고 하는 그 연구자는 사회복지 정책을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첫 번째, 노동자 계급의 신분을 좀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 이들과 다른 사회 계급, 귀족이나 자본가 등과의 갈등을 조절하고, 또 궁극적으로 노동자 계급을 국가 및 사회의 조직 체계에 조화롭게 편입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들이 발전되어 하고 활용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존 바르트나 베스팔렌, 또 베리겐이라는 학자들은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정책이 신여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경제 영역의 한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바로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그 근간이나 초기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시각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르트 키비초라고 하는 그 연구자는 사회복지 정책을 일반적인 어떤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분배 정책, 국가의 어떤 재산이나 어떤 재화나 이런 것들을 좀 분배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라고도 이제 설명을 좀 하고, 나중에 이제 점점점 발전해서는 사회의 그 불평등이나 모순까지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에 대한 정책의 흐름을 좀 한번 같이 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 동양으로 넘어와서 이제 서구 유럽의 어떤 그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개념과 이제 달라진 우리 동양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입니다. 자, 일본에 대한 정책들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대한 영향들을 많이 받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 정책도 실제로는 일본의 어떤 정책들을 예, 카피하고 받아들인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한국을 설명할 때 하고요. 첫 번째, 일본의 정책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독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책의 개념을 선호해서 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동정책 중심의 개념들이 주류로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들을 이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2차 대전의 패전국의 하나였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 한층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개념과 똑같이 2차 대전 이후에 패망한 핵폭탄이 터지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들, 사회 자본들이 훼손이 되고 나서 그 자본들을 재건해 나가기 위한 방법들의 하나. 그것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어떤 그 인력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건강하도록 유지할 거냐 하는 문제들에서 어느 특정한 노동자 문제, 어느 특정한 인구 구성의 어떤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정책, 사회 정책들을 펴는 것들은 좀 더 지향되고 이제 확대되는 개념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들을 만들어 발전시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일본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의 좀 많은 개념들이 또 방향들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중심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서 보호와 서비스 중심의 어떤 정책에서 이제 욕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오하시라고 하는 연구자는 사회복지 정책을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은 자본주의 제도의 구조적인 소산인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목적으로 또 보충적으로 그래서 공과 사적인 어떤 사회적 방책 시설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반면에 넓은 의미의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사회복지 정책은 문화, 또 교육 정책, 보건, 위생 정책, 또 노동과 사회 정책, 또 아동과 부인에 대한 정책들, 또 현재 행해지고 있는 범죄 정책 등과 같은 총체적인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의 총합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합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책을 그 사회정책의 대상을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시책으로 또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시책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본의 미우라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의 추진과 진행에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제 단체의 또는 기관의 총 방침이다. 모든 방침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공공시책의 일종이다. 라고 이해를 했죠. 그래서 복지의 어떤 욕구가 다양화되고 그러한 다양화된 인간의 욕구에 맞춰서 대응하는 그 정책들이 바로 복지 서비스의 방향이다. 그런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서구 유럽이나 일본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들이 이어져 나오기 시작을 했죠. 실제로 저희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죠. 이전에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외국의 어떤 서구 유럽의 어떤 정책처럼 우리나라도 없었던 게 아니죠. 뭐 향약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들 향약, 개, 두레, 오가통, 뭐 이런 진대법, 의창 이런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국가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나 국민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정책들을 흘렸죠. 그걸 우리는 뭐 정책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그러한 시책들을 구빈 정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 행정 정책에 있어서의 제도들을 시행을 해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적인 어떤 개념으로의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과 유사하다.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정책들을 많이 받아들여 왔다. 가까이 있었고요.
또 일제시대 36년이라고 하는 일제의 그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행정 체계나 아니면 일본에서의 어떤 그런 유사한 정책들을 우리나라에 시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러한 정책들을 계속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개념 이후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치게 되었고 6.25를 거친 이후에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성장 정책 우선주의를 펼치게 되면서 많은 어떤 사회적 갈등들, 그 다음에 그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등 사회적인 갈등들이나 지도층과의 어떤 그 빈부격차들, 사회 양극화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사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흐름들에서 어느 정도 3공화국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 정책이 어떤 정상화 궤도에 좀 오르게 되면서 이전까지는 낙수 효과,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서 그래서 어떤 그릇에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자본들을 가득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을 좀 키우는 데 영향을 두었다라 그러면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이제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밥그릇을 가득 채워서 이제 밥그릇이 넘쳐나도록 그래서 이러한 넘쳐난 어떤 그 사회 자본들이 사회적인 어떤 약자 계층들, 노동자나 어떤 빈곤 계층에도 폐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책, 사회적인 어떤 흐름의 상에서 이러한 어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자나 약자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이런 방법들에 있어서 사회복지 정책들이 펼쳐나가게지는 어떤 계기와 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 출발점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수준이 좀 좋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한 중간 정도 수준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다만 개념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이 소득과 의료, 또 주택, 교육, 또 고용 및 개인적인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으로 발달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실제 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적법상이나 제도상에 대한 개념으로는 아직까지도 조금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들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들에 대한 개념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정책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정 시행상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다. 좀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 또 국가에서의 어떤 정책의 흐름을 정한다 그러면 이제 분권화되어 있는 지방정책 시대에 외국의 많은 사례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뭐 지방 단위 예산제라고 볼 수 있는 분권 단위 예산제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주민 예산제라고 하는 거죠.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의 지역 지역 분권을 통한 지역 예산제, 지역 주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복지 정책들을 지역 사회 특색에 맞도록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사회복지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들을 좀 보자라 그러면 뭐 지난 학기에 다양한 과목에서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옛날에는 우리 그 일제시대의 어떤 잔존되어 있는 어떤 가치로서 이제 동사무소 아니면 행정 중심적인 어떤 사무실로 행정 체계들이 갖춰져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뭐 동사무소들을 명칭이 그냥 동사무소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동사무소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르죠? 행복센터, 주민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그 주민복지 행정체계 안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의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사회복지 정책들을 펴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송파 세무녀 사건이나 아니면 근래에도 얘기되고 있는 어떤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에 관한 문제, 또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향들에 있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던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개발하기 위한 어떤 아웃리치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또 사례관리 팀을 만들어서 직접 사례관리 팀이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들은 없는지 또 해결에 도와드려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정책적인 흐름들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좀 받아들여서 사회복지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어떤 근간을 만들어 왔다라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인 국민들의 어떤 욕구들을 좀 분석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사회복지 정책들을 좀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좀 앞으로도 발전되고 지속적인 어떤 성장과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확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제2절 목표, 기능 및 영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자,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목표, 기능, 영역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정책 목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자, 이렇게 사회복지란 말이 어떤 의미, 개념적인 의미는 어떤 건지, 또 그럼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은 체계적인 국가에서 하는 공적인, 사적인 모든 것을 합친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계획,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의 총체적인 어떤 노력의 합이다라고 사회복지 정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을 펴는 것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거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또 사회복지의 기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영역들은 어떻게 우리가 세분화되고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책 목표인데요. 자, 정책 목표라고 한다라 그러면 어쨌든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특정한 방향을 향한 집단적인 어떤 모든 활동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정책 달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이 그럼 뭔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그래서 이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미래적이고 현재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진보적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방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책 목표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관한 불만족스러운 상태나 조건들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 목표다.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지금보다 나은,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는 방향들로 어떤 계획들을 구체적인 실천 방향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또 이런 것과 연관돼서 사회복지 정책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다라고 단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그런 기본 목표가 무엇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가 인간의 존엄성 유지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던 19세기 후반의 시민혁명, 자유, 평등, 박애를 주장을 했죠. 물론 영국과 프랑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처럼 자본가의 어떤 왕정 정치에서 왕에 눌려서 봉건 정치에서 봉건 지주하에 눌려서 아니면 초기 산업사회에서 자본가에 눌려서 단순히 노동만 하고 사는 어떤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인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새로운 어떤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그 시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는 시의회라고 지금 할 수 있는 평의회에 참여를 해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주장들을 펴내고 그 뜻을 관철해 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유와 평등과 서로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박애의 정신들을 주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확보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종이나 종교, 또 연령, 성, 또 교육 수준이나 경제, 사회적인 신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 개인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다. 그 다음에 한 개인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다, 인권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다라는 또 기본적인 생각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들이 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존엄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에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제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인 장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자립성 유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립성 혹은 자율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자율성이나 자율성의 한계는 스스로 본인 삶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가 아니면 지역사회의 많은 어떤 사회기관들이나 공사적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정책들이 개인의 삶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셨던 것처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자유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분이 클라이언트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엠파워먼트 해줘야 된다. 강점 관점에서 그 사람의 역량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죠. 바로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에 준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로, 또 실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될 가치의 기준으로, 윤리의 기준으로, 또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서 확정되어서 발전되어 왔다,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성장과 개발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각기의 능력들을 따라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다, 즉 자기결정권이 있다라고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 또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서비스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나 가정 또는 집단이나 지역사회, 국가 등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라고 좀 더 넓은 의미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회가, 가정이 스스로의 의지로 노력을 통해서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적인 기반들을, 넓은 공평하고 편안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기본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3교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